2025 여름포럼. 제가 이제 준비한 이제 주제는 르네 지라르의 문화 이해와 이제 한국의 무속, 이제 신앙과 문화 사이의 대화로서 이제 신학 토착화 방법론에 대한 재현을 중심으로라는 이제 제목을 이제 잡아봤습니다. 학술 포럼이긴 하지만 이제 최대한 학술적인 용어와 내용, 어려운 내용들은 이제 본 강의에서 배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강의의 내용은 이제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 이제 학술 논문집에 이제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제 좀 학문적인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내년 좀 논문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르네 지라르의 문화 이해와 한국의 무속이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그리스도 신앙 사이에 이제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의문이 먼저 들 수 있는데, 왜 아시아의 학자가 아닌 프랑스의 문화인류학자 르네 지라르의 문화 이론을 선택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왜 서양의 이론을 이제 동양에 비교 적용해 보려고 하는가 하는 이제 생각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왜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무속을 선택했는가 하는 어떤 그런 여러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로마에서 이제 총 11년 정도를 이렇게 살고 공부하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복음화와 성교를 항상 생각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제 전달하는 방식이 이제 참 중요한데, 오늘날 한국의 문화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어떤 의미로 많이 다가가고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제 한국 신부로서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제 자신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인이지만 사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 한국 문화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자신 있게 한국 문화는 이것입니다. 라고 혹시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예, 표정들이 이상하시네요. 예, 저 역시 이제 한국의 문화가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박사 논문 주제를 이제 문화와 신앙 사이의 기초신학적인 연구 방향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문화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터 좀 시작하면서 문화, 종교, 뭐 신앙, 신학 이런 방향으로 한번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무엇인가? 문화의 개념은 사실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문화는 그 학자들마다 사실 정의하는 개념이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문화는 대체로 한 집단이나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의미 체계, 가치 체계로 정의할 수 있고, 이 문화의 개념을 다루는, 그리고 문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루는 학문 분야도 사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문화 개념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이제 타일러가 이제 원시 문화라는 책에서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습득한 지식, 신념, 어떤 기술, 법률, 윤리 관습 및 어떤 습관의 복합적인 어떤 통합체라고 이제 정의를 한 것이 문화를 이렇게 처음으로 거의 정의한 것이죠. 그런데 뭐 클리포드 기어츠 같은 학자는 인간을 이제 거미줄에 그물을 치고 사는 어떤 거미에 비유하면서 문화라는 것은 사회의 의미 체계이자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습득 공유하는 어떤 삶의 방식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화의 개념이 와 닿으시나요? 그죠? 전혀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죠? 그리고 뭐 또 다른 어떤 다차원 문화 이론을 얘기하는 뭐 홉스테드라는 학자도 있는데요. 뭐 문화는 뭐 정신의 소프트웨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정의하고 뭐 베누조라는 학자는 의미의 작용과 의미의 세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어떤 문화에 대한 개념을 들으면 이 문화 개념이 명확하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를 이렇게 한번 자연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자연은요 그냥 자연입니다. 자연은 나뚜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문화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개척되고 생성, 형성, 발전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여자분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예, 윙크한 거는 있는 그대로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뭔가가 생겨난 것이죠. 그죠? 이것은 문화다라는 것이죠. 이건 문화인가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발전됐죠. 그죠? 그래서 이 기호를 제가 이렇게 이제 자매님께 했는데 자매님은 이 기호를 이해했죠. 그죠? 왜 그러냐면 같은 문화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기호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라면 문화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생성, 형성, 발전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광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는 이 단어는 뭐 이태리어로 꿀뚜라라고 하고 영어로 뭐 culture 하지만 그 어원에는 이제 경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경작된 어떤 많은 것들이 이제 문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윙크를 하고 그 윙크를 했을 때 의미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같은 어떤 사고 문화 체계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이제 많이 보편화되고 세계화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포르투갈 사람한테 윙크를 해도 그 포르투갈 사람도 문화가 다르지만 그 윙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로마에 살 때요, 그 포르투갈 그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 윙크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남자끼리도 이렇게 윙크를 하거든요.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처음에.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게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윙크를 하는 문화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윙크의 의미는 알지만 그들은 윙크를 하는 문화고 저희는 윙크를 안 하는 문화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숙사에 살 때 이제 항상 보면 윙크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만나서 우리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남자가 특히 윙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생성, 형성, 발전된 모든 것을 이제 문화라고 우리가 광의적으로 본다면 문화의 종류는 사실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의 분류 역시 사실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형 문화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무형 문화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뭐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가 있나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뭐 김치, 뭐 불고기도 있고 잡채, 그죠? 외국인들, 이탈리아 사람들은 잡채를 되게 좋아해요. 그 잡채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이탈리아 음식이 이제 스파게티를 많이 먹잖아요. 그 잡채 면이 스파게티하고 이제 비슷해가지고 잡채를 참 좋아하고. 근데 뭐 불고기, 뭐 삼겹살 이런 게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데 뭐 불고기 삼겹살하고 이제 뭐 한국의 어떤 신학을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유형 문화보다는 대체로 이제 정신 문화, 무형 문화와 이 신학 사이의 관계성을 찾는 작업이 문화와 신앙 사이의 어떤 관계를 찾는 작업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이제 문화의 어떤 정의와 개념을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한국의 문화 연구가 과연 우리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필요할까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당연히 문화 연구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 토양이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떤지 파악하지 않고서는 사실 그리스도교의 어떤 신앙과 복음이 어떻게 이제 토착화 내리는지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문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이제 쓰려고 처음에 이제 주제 설정을 할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최준식 교수님이 쓴 한국인에게 문화가 있는가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 책을 우연히 읽게 됐어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국인에게 과연 정말 어떤 문화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종교문화학적으로 이렇게 쓰신 책인데,
우리나라에도 사실 참 문화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K 문화, K-팝, 뭐 K-드라마부터 해서 음식 문화, 김치, 불고기, 뭐 삼겹살. 그리고 한국의 문화 중에 이제 빨리빨리 문화도 있죠, 그죠? 군대 문화도 있고, 뭐 한국인의 어떤 사회 심리학적인 차원에서는 정이라는 개념도 있고, 뭐 한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뭐 정한의 구조, 뭐 정한의 문화도 있고, 뭐 세대별로는 뭐 X세대, MZ세대도 있고, 우리나라 또 윗사람 존중 문화도 있죠. 그래서 뭐 종교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뭐 효, 유교, 불교, 뭐 무속 문화를 비롯해서 한국의 문화를 정의하는 방식은 이렇게 다양하게 사실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한국의 문화를 연구할 때는요, 문화 연구라는 것은 미로와 같은 작업이고, 그리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의 해석과 그 결과가 서로 다르게 도출됩니다. 우리 형제자님들 그 사다리 게임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여기서 넣으면은 이렇게 나갈 것 같지만 막 움직이면서 다른 결론이 나오듯이 이 문화 해석과 연구라는 것은 어떤 이론을 좀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연구할 때는 문화 이론의 큰 틀 안에서 그 문화 해석에 뼈대를 줄 수 있는 문화 이론에 좀 기초해서 문화를 해석하면 오히려 좀 더 선명하게 문화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좀 홉스테드의 이 다차원적 문화를 좀 보면요. 이분은 문화를 이렇게 볼 때 네 가지의 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문화를 봅니다. 이 문화가 개인주의 문화냐, 아니면 집단주의 문화냐. 우리 형제자매님들 생각하셨을 때 한국의 문화는 개인주의 문화입니까? 집단주의 문화입니까? 네, 집단주의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불확실성 회피 문화인가 그렇지 않은가인데, 그럼 불확실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회 구성원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불안에 대처하려고 하는 정도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해피가 높은 문화는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거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불확실성 해피가 낮다는 것은 안정성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자유분방한 느낌이 있는 거죠. 한국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높은 문화입니까? 낮은 문화입니까? 좀 높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 격차가 높은가 낮은가, 큰가 작은가요? 권력의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떤 문화가 있으면 피라미드 구조가 있는 거고, 권력 격차가 낮으면 어떨까요? 좀 평등을 했죠, 그죠? 그래서 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된 문화로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권력 격차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예, 아주 똑똑하시네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를 마지막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의 문화는 남성적인 게 많습니까? 여성적인 게 많습니까? 예, 저기서 어떤 형제님께서 혼자서 여성적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한국 문화는 대체로 이제 조선시대부터 그 유교 문화적인 게 있어서 저희는 좀 이제 남성적인 게 많이 있지만, 근데 또 1960년 이후에 오늘날에는 또 이 문화가 또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문화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변하는 게 문화이고, 그 나라의 국가 문화도 있지만 세계 여러 나라와의 이 문화 교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문화는 서로 통합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고 발전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문화는 이렇게 이 이론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먼저 좀 뭐 집단주의 문화를 보고 싶어요. 집단주의라는 것은 이제 뭐 한국의 뭐 많은 학자분들이 집단주의라고도 하고 집합주의라고도 하고 뭐 관계주의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개인의 주체보다는 집단 안에서의 어떤 관계성을 더 중시하는 사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지수를 나라별로 보면은 미국이 100점 만점 중에 99점이에요. 그만큼 미국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인 것이죠. 제가 작년에 그 미국의 그 LA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자매님께서 형제님이 갑자기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자매님이 이제 형제님 돌아가셨으니까 그 통장 뭐 비밀번호부터 해가지고 뭐 인터넷 비밀번호부터 해가지고 뭔가를 좀 알아야 이제 돈도 찾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회는 아주 그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부부이긴 하지만 개인이 이렇게 되게 중요시 돼가지고 그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고심하는 어떤 그런 분을 만났는데,
그만큼 이 미국은 개인주의 지수가 높고 이탈리아는 88점으로 나오고 유럽인데 유럽은 다 개인주의 사회일 것 같지만 포르투갈은 28점밖에 안 돼요. 제가 한 7년 동안 그 포르투갈 신부님들하고 같이 살았는데요. 한국 문화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관계적이고 집단적인 게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죠. 한국은 18점 나오고 같은 아시아인데 일본은 몇 점 나올 것 같으세요? 일본은 50점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개인주의냐 집단주의 문화 이 차이는 사실은 이제 서양에서도 집단주의 문화가 있고 아시아에서도 개인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집단주의 문화는 이런 피라미드식 구조를 갖습니다. 여기 그 옆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 여러분 그 각 성당에서 많이 보시죠? 어디서 보시나요? 예, 성당 조직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거 제가 메탄동 성당 조직도를 붙여서 이렇게 올까 하다가 이렇게 좀 개인정보가 누출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꿔놨는데 우리나라 문화는 이런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피라미드식 구조를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계급, 어떤 서열, 뭐 나이를 따지는 문화, 어떤 군대 문화, 상하 계급 이런 게 있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한국 카톨릭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뭐 성직자 중심주의 이런 어떤 주제들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신학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문화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 우리 문화와 신앙 사이에서 문화가 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개인주의 문화는요, 어떤 거냐면, 뭐, 개인 주체성이 이제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너와 나의 관계가 분명하고, 내 원 안으로 가까이 들어오면 너라 불러요. 원 밖으로 벗어나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차이인 거고, 이제 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다릅니다. 근데 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뭐가 좀 안 좋냐면요. 이 국가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전체적인 응집력이 약해요. 예를 들면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제가 로마에 있었거든요, 그때. 코로나가 났을 때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한 번에 전체 봉쇄령을 내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런 개인주의 문화에서는요. 그렇게 한 번에 딱 하지 않으면은 그 분산되어 있는 개인 그룹들이 전부 다 제각각 놉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 같은 집단주의는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겨나는 어떤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위기 대응 능력이 집단주의 문화는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어떤 집단주의 문화의 어떤 예들을 보면 이제 한국 사람이 외국인 처음 만나거나 이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나이죠. 그죠? 예,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은 이 나이에 대한 거는 저희의 어떤 뼛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탈피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 이탈리아 여성에게 가장 신뢰가 되는 게 뭐냐면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나이를 절대 물어보면 안 돼요. 한국인의 친구 개념은요, 같은 나이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은 같은 나이가 아니면, 나이가 많으면 형, 뭐 누나, 오빠 이렇게 부르고, 나이가 적으면 동생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있어서 이 사회적 관계를 정립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나이인 것이죠, 나이. 근데 서양에서는 제 친구 중에 65세가 계셨어요. 친구예요. 그냥 이름 불러요. 그냥 뭐, 나이 뭐 이런 거 아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제 65세신데 그냥 제 친구예요. 편하게 만나요. 그만큼 이렇게 문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단주의 문화 속의 아이들은 발표를 잘 하지 못한대요. 요즘에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냥 세대가 변화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발표를 잘 하지 못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집단주의 문화의 어떤 파생 문화로 나오는 것이 뭐 가족주의도 있고요. 우리주의 있죠? 뭐 우리 성당, 우리 신부님 해가지고 항상 우리자를 붙이고 뭐 영고주의가 있는데요. 그 권위주의 이런 문화들이 이제 이런 집단주의 파생 문화로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한국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가족이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족보가 발달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성경 읽을 때 족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안동 건씨거든요. 근데 이 안동 건씨가 양반집이거든요, 또. 저희 양반집 이렇게 또 족보, 계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은 또 많이 발달돼 있고, 이 영고주의라는 것은 이탈리아도 참 영고주의가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학연, 지연 이런 걸로 연결되지 않으면 거의 취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아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그 나폴리 쪽에 남부 이런 데 가면은 남부 쪽으로 갈수록 그 지역 전체가 마피아라고 불러요. 왜 마피아가 그렇게 많냐면 이 마피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범죄 집단이 아니라 그 마을 주민들이 그냥 이렇게 학연 지연으로 다 연결돼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동참하기 때문에 어떤 전체가 마피아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떤 이런 문화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게 너무 공감되는 건 뭐냐면 내 집단과 외 집단을 엄청나게 구분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다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어요. 그룹이 있고 이 그룹 안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좋은 사람. 예. 이 그룹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뭘 해도 욕을 먹어요. 내 집단과 외 집단 구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들어와 있으면은 아무리 잘못해도 인정이 되지만 밖에 있으면은 뭘 해도 욕을 먹어요. 이런 현상이 사실은 문화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제 본당에 있지만 성당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아마 그런 것들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한국의 집단주의의 예들을 또 다르게 보면 한중일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중시되고 서구의 나라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중시되고 힌두교와 인도, 동남아 나라의 문화는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중시되고 이슬람은 뭐가 중시되냐면 형제들과의 관계가 중시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란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이슬람 국가들이 한 번에 이렇게 좀 편을 먹고 싸우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형제 관계가 그만큼 문화적으로 중시되기 때문에 형제 국가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가 그럼 왜 나타날까? 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과 농경문화 민족의 정체성의 차이이다. 그러니까 서양은 이런 개인주의 문화권들은 유목민이어서 막 주체적으로 막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집단주의들은 농경적인 게 커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주는 거 먹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막 내가 주체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관계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얻어먹고 거기 좀 잘하면은 또 이렇게 얻어먹고 이런 식으로 이런 차이가 있어서 어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가 이렇게 나타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의 어떤 문화를 이제 생각할 때 이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사고방식 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그래서 그 문화를 본다는 것은 이 복음이 전수되는 어떤 토양 역시도 달라지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연구가 이제 그리스도 신학과의 관계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있고 문화가 있고 성격이 있는데 이 인간성이라는 것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동양인이든 피부색은 다르지만 눈물 색깔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본성적인 면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하지만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집단 어떤 범주에 한정돼서 이탈리아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다르듯이 집단 범주적으로 구분되고 문화는 학습됨으로써 전수됩니다. 그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개인적 성향은 또 다 다르죠. 그래서 개인의 성격은 개인에 한정되고 유전되고 뭐 학습된다.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차원과 문화적인 차원과 인간성적인 차원을 나눠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 문화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 문화와 신앙 사이에 이제 연구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문화적인 것은 이제 저희가 좀 알고 있으니까 오늘날에 그리스도 신앙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잠깐 짚고 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말씀들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많은 것들 중에서 이 아르만도 마테오 몬시뇰님이라고 이제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시거든요. 그 지금 현재 교황청 신앙교리부 차관으로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같이 논문을 썼는데
안테나가 없는 신앙으로 이 현 시대를 좀 진단하고 계세요. 1900년대 과거 시대에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싫으면 비판이라도 했어요. 신이 없다. 신을 믿지 마라. 라고 무신론을 주장하기라도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비판조차 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그냥 아예 관심이 없어요. 과거에는요, 종교와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면 사람을 더 사람답게 만든다는 인간화 과정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 존재했는데, 오늘날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인간적으로 성숙한 어떤 덕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될까?에 물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화 가정에 대한 확실성이 확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가 이것을 이제는 주지 못하는 시대에 도래했다라는 것이. 과거에는 그리스도 신앙을 갖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거라고 믿었어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에게 진정으로 위대한 약속, 영생, 결정적인 구원, 어떤 바람직한 미래,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에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은 그리스도교 종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어떤 실존적인 어떤 삶,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를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현상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대 간의 문화 차이를 보면요. 그래도 이렇게 세대 간의 문화 차이를 보면요. 50대 지금 이상 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그래도 신앙의 안테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게 수신이 잘 되면 좋아하고, 이게 수신이 안 된다고 또 느껴요. 안 될 때는. 근데 오늘날의 이 40대 이하 젊은이들은요, 안테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테나 자체가 없고, 완전히 비활성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안테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테나가 없는 세대가 이미 등장했습니다. 제가 메탄동 성당에 와서 그 20살부터 40살까지 그 냉담하는 청년들 420명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몇 명 왔을 것 같으세요? 10명. 예. 한 명 온 것 같아요. 한 명. 420명한테 보냈는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딸이 그 편지를 받았대요. 저기 우리 제대장에 계시지만. 딸이 편지를 받았는데, 엄마, 이거 봐야 돼? 뭐 이러면서 아예 보지도 않는 거죠, 요즘에는. 교우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은 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안테나가 거의 비활성화되어 있고 이 안테나 없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수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당신의 신앙을 누구한테 배웠다고 말씀하시죠? 예,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이 안테나 없는 이 세대의 등장은요, 이미 가정 안에서 신앙 전수의 전승 벨트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당에서 저희 형제 자매님들께서 신부님 우리 애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이 성당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사실은 되게 많으세요. 그죠? 이게 전수가 이제는 가정에서 과거엔 그래도 됐는데 오늘날에는 전승 벨트가 끊어져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어떤 좀 더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다가가야 하는데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문화적인 차원을 고려하면서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면서 좀 왔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1784년부터 이제 190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되고 그리고 뭐 이벽, 뭐 정약전, 정약종 같은 어떤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 전통 종교 및 한국 문화와 관련해서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심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뭐 이벽은 뭐 천주 공경가를 와 성교 요지의 이 두 작품을 저술해서
어떤 유교와 관련해서 당시 조선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유교적인 바탕 안에서 이 그리스도교 사상이 어떻게 접목되어야 되는지를 좀 보여줬고 정약전은 뭐 십계명가를 지어서 유교라는 문화적 지형 속에서 십계명이 무엇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중적인 우리말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쓴 책이 있고, 뭐 정약용 뭐 주교요지 같은 걸 써서 여기서 하느님의 존재 증명하고 뭐 속성, 불교를 비판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저술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1784년에 한국 천주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노력들이 초반에 있었는데 1800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예, 4대 박해가 있었죠. 그죠? 이 4대 박해를 거치면서 사실은 한국의 토착화 작업은 거의 전면적으로 중단된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910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한일합방이 있었죠. 그리고 10년부터 45년까지 이제 식민지, 일본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1950년에 남북전쟁이 있고 그렇게 오다가 1970년부터 이제 저희 한국 카톨릭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1960년 이전까지는요, 한국에 소개된 이 신학 사상들은 스콜라주의 신학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어떤 신중심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스콜라 이 신학 사상은 이 그리스도교 어떤 신앙의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로 간주했고,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의 문화는요, 비그리스도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이건 절대적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게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60년대 이전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르침을 수호하고 옹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어떤 토착한 작업이 또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1970년 이후부터는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해야 한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교회가 어떤 세상과 문화와 대화해야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많았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의 토착화 신학은 서구 서적을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번역서가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읽고 그냥 공부해서 신앙을 전하는 수준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로마에서 저희 같이 공부하는 신부님들하고 물어봤어요. 서울교 신부님한테. 신부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나라 한국 신학은 무슨 신학인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나라 신학은 번역 신학이죠. 왜냐하면 서양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걸 그냥 가지고 이제 읽고 나누는 수준 정도의 어떤 신학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다라는 거 보는 거죠. 사실 오늘날에도 어떤 영혼의 존재, 뭐 천국과 지옥, 죽음과 부활, 창조와 어떤 하느님의 섭리와 같은 주제들이 서구 문화와 철학적 사상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 결과 이질적으로 한국인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뭔가 어떤 토착한 작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숙고하는 연구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주로 교리 교육 중심의 어떤 신앙 전수와 전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자 교리도 본당에서 하고 교리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신앙의 내용을 밖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교리 중심적인 어떤 신앙 전달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교리 중심적인 신앙 전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오늘날 젊은이들의 신앙도 그렇고 더 깊이 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신앙의 전수의 한계에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국교회의 어떤 이 신앙 전수에 대해서 좀 요약하면 지금까지 어떤 교리 지식 중심의 신앙 전수를 했고 신앙의 진리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안으로 밖으로 전했고 인간의 보편성을 다루는 인류학적 차원이 아닌 신학 해석학적 범주 안에서 이제 신학을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엄마의 회개라는 주제가 있어요. 회개라는 이 신학적인 주제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엄마는요, 1960년대 엄마와 2020년대 엄마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교 신학은 세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 회개라는 주제가 뭔가 좀 새로운 옷이 입혀져서 현대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회개의 주제를 좀 더 보편적 차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구약 성경에 나타난 회개, 신약 성경에 나타난 회개, 교회 역사에 나타난 회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그 범주가 신학적 차원에만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의 내용을 전수하고 알려주는 건 좋지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뭔가 좀 와닿지 않는 신앙의 내용이 내 삶과 좀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것을 많이 이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 많이 느끼죠, 그죠? 예, 뭐, 예. 그래서 이제 도리시직 중심의 신앙 전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식의 시도들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 논문의 어떤 전제이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는요, 문화 속의 교회이고 교회 속의 문화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를 연구하고 이것을 그리스도 신학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는 작업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화 연구라는 것은요, 아주 주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범주, 역사적 차원, 뭐 문화 유형 분류, 학문적 분류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연구에 처음에 들어갈 때 중요한 것은 부분적인 주제화를 먼저 시키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문화 연구에 접근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연구는 미로와 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문화를 해석하기 위한 해석학적 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신학과 관련된 문화 연구는 무형문화, 즉 정신문화와 신학 사이의 관계성을 찾는 작업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화 연구의 좀 기준을 잡고 어떻게 문화를 연구에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문화 연구의 핵심은 종교 연구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했고,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종교는 문화입니까? 그죠? 왜요? 문화는 인간에 의해 형성 발전된 모든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종교 안에서 우린 뭘 해요? 표현하고 고백하고 하는 측면에 봤을 때는 어떻게 종교도 문화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홉스테드에 따르면 문화의 핵심은 가치관의 형성이다. 같은 국가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동일한 가치관을 인식한다는 것은 문화적 차원이 가시적이거나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 영적인 차원도 포함을 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 형성된 문화가 있는데, 근데 이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종교가 아주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상호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종교라는 것은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예를 들면 창조 개념을 볼게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개념은 인간에 의해서 형성 발전되는 문화 범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넘어서 있죠. 그죠? 범주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항상 문화에 뭔가를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속이 이제 고조선 때부터 오늘날까지 왔는데 4세기 정도에 뭐 불교나 이런 유교가 이제 들어오는데 한국에 그 이전에는 한국인들의 사상 안에서는 아마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뭐 내세가 있다 정도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 종교가 천국이 뭐예요? 불교의 천국? 예, 극락, 지옥, 네, 나락이죠. 그죠? 나락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세 개념도 그 종교가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뭔가 좀 확장되고 구체적으로 바뀌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종교는 문화의 어머니라고 이제 틸리는 얘기했고, 종교는 어떤 우주관, 인간관, 세계관, 내세관, 인생관,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종교는 단순히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문화가 모델링되고 발전하는 어떤 매트릭스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와 문화의 관계에서 종교를 문화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연구하는 관점이 이런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이에요. 이 르네 지라는 문화인류학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일반 학문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종교도 인간의 활동, 인간의 고백과 표현으로 존재하며 이런 의미에서 문화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인간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초월적 차원에 열려 있다는 점을 잊고 종교를 문화에 단순하게 포함시키면 종교를요, 심리학적, 철학적, 인류학적 내용으로 환원시키는 실수로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문화의 상호성을 인정하되 종교를 문화로 너무 단순하게 환원시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틸리는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 그랬어요. 종교는 문화의 의미를 부여하는 본질이고 문화는 종교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전제들을 통해서
문화 연구에 대한 어떤 문화 연구는 가치 체계에 대한 연구이고 이 체계는 사고하고 행동하고 주어진 의미를 다른 현실에 부여하는 방식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 기어체는요, 문화는 여러 개 중첩되고 복잡하게 얽힌 의미 구조를 포괄하기 때문에 결국 문화에 대한 해석은 문화에 대한 연구는 의미를 찾아가는 탐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 종교가 참 많은데요. 어떤 종교가 가장 우리나라 문화를 대변하는 종교라고 생각하세요? 예, 불교, 유교, 예, 그리고 무속은 없어요? 조선시대 때는 유교였죠. 그죠? 유교 사이였고, 조선 초기 250년까지 조선 그, 왕정에서 이 조상 제사를 엄청나게 강요했거든요. 그래서 250년까지 엄청나게 저희가 바치는 이제 조상 제사를 엄청 강요하다가 250년 이후부터는 거의 우리나라 문화에 정착돼가지고 아직도 저희가 이제 뭐 차례 지내고 뭐 이게 500년이라는 시간을 한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뭐 유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도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최치원의 낭낭비성가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문화는 유불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하는데 그 도교는요, 왜 도교가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닌가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물론 도교의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도교의 성직자를 뭐라 부릅니까? 그 강시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요. 도사라고 그러잖아요, 도사. 도사가 도교의 성직자잖아요. 그리고 도교의 성당을 뭐라 불러요? 도교의 성당은 도관이라고 부르죠, 도관. 그죠? 우리나라에 도관이 있습니까? 도사가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비교해보면 중국, 대만 이런 데는요, 어딜 가도 도관이 있어요. 도교는요, 중국의 문화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의 문화를 볼 때 사실 도교를 그래서 제외시켰습니다. 뺐어요, 일부러. 불교도, 유교도 4세기에 들어왔고, 도교도 우리나라에 7세기에 들어왔다고 보지만, 고조선부터 쭉 이렇게 지금까지 어떤 이 문화를 대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무속이라고 생각했어요. 무당, 이제 샤머니즘. 왜냐하면 고고학 연구를 보면은 당시 그 어떤 고조선 유적지 이런 데를 보면요. 고고학적으로 그 무당의 구슬이 이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무속적인 샤머니즘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적인 것을 좀 보면서 갈 건데, 그래서 결국 종합을 좀 하면요. 문화 연구는 가치 체계에 대한 의미를 찾는 작업이고, 어떤 무형문화, 어떤 정신문화와 신학 사이 연구를 해야 되고, 문화 연구를 하려면 이론적 토대가 있어야 되고, 의미를 찾는 작업이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서는 이제 무속을 중심으로 볼 거고, 한국 문화를 보려면 문화 이론이 필요한데, 저는 그 문화 이론을 보편적인 문화 이론이라고 하는 이 르네 지라르의 문화 이론을 통해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르네 지라르의 문화 이론은요, 거의 서양에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동양에는 많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론이 지랄의 문화 이론이 보편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동양에도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 문화와 비교해 보는 것은 지랄의 이론적 차원에 도움이 되고 한국 문화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문화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랄의 이론이 한국 문화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 박사 논문의 이제 전제 출발점이어서 이런 연구를 이제 지랄의 이론을 통해서 이제 접근하게 됐습니다. 후원회 가입 안내